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재섭 위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TV 토론 자체가 후보자 토론 자체가 지금 열리느냐, 합의가 됐다, 아니다, 확정됐다, 그렇죠. 아니다,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이 31일 국민의힘과의 그 양자 토론을 이제 수용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을 뺀 3당이 다음 달 3일, 2월 3일에 4자 토론을 합의한 걸로 알려졌다가 국민의힘 측에서 또 오후 늦게 국민의힘도 이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합의가 이게 또 아니다, 오후 늦게 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자 토론보다 양자 토론을 먼저 해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 강한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그게 성립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안철수 대표가 기본적으로 토론에 강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2017년에 대선 때도 보면 알다시피 거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앞섰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안철수 당시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한 방으로 사실 지지율이 거의 밑바닥을 칠 정도로 쭉쭉쭉 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였고, 그 이후에 한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요새 이제 방송에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기자회견 중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실 얼만큼 더 나아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론이라든지 말솜씨로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 훌륭한 분이 분명히 많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토론 때문에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토론을 양자 토론을 고집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양자 토론의 목적은 그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약속 같은 것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그 양자 토론을 제안한 게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을 제안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좀 매몰차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우리가 토론한다고 하면 양자 토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합의가 됐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다 보면은 대개는 이제 그 다자 토론이라고 하면 후보자 본인을 향한 어떤 의혹들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마타도 형식의 그런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양자 토론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털고 나가면 법정 선거 그 토론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이런 네거티브 공격보다는 정책 경쟁들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럼 대장동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토론 양자 토론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 토론 동안은 각 후보에게 향해 있는 네거티브를 좀 털어내는 일들을 하고 다자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이 정책 경쟁들을 하게 되면 사실 가장 그 국민들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도 좀 털어내고 후보들의 생각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까지 같이 보장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 양자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거티브를 털어내고 정책 대결로 가기 위한 걸음으로 양자 토론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다자 토론에서 계속 대장동 의혹만 알겠습니다. 꺼낼 게 거의 분명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박영훈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양자건 다자건 토론에서 오히려 불리한 게 이재명 후보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논리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토론 기대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잘해도 본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후보 발목을 오히려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를 어떤 것을 보면은 33%의 국민들께서 토론을 보고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국민들은 굉장히 토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은 양자든 사자든 저희가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안철수 후보를 굳이 배제할 이유도 없거든요. 안철수 후보를 국민의힘이 배제하는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 중에 어떤 분이 더 토론을 잘하냐 이걸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안철수 후보에게 그런 그 집중이 될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야권 후보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국민의힘이 대장동 한정으로 토론을 하자라는 제안도 굉장히 어설프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거티브 선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런 대장동 토론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토론 내용을 한정합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윤석열 후보가 뭐 김건희 씨도 그렇고 무속인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런 토론 주제도 만드는 것도 저는 한 가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세요. 법정 토론이 3회밖에 안 되는데 2012년에는 15번이었죠. 언론사까지 포함해서. 2017년은 17번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할수록 이재명 후보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걸로 보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 관련해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어떤 형식이든 또 어떤 형태든 토론회를 한 번이라도 좀 더 듣고 또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 형식 그리고 횟수를 바라보는 청년들 시각에 대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네네. 네. 질문 혹시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네. 대선 주자들의 토론의 형식 그리고 횟수를 바라보는 이 청년들 시각 어떤 게 앞으로 또 바람직할지 청년들은 들어보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 후보의 능력 그리고 얼마나 이 후보가 준비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은 오히려 대선 후보 토론회가 많을수록 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계속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토론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민의힘이 또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결국에는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뭐 양자 토론이 확정이 됐지만은 또 그것 가지고 공개니 비공개니 설전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거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어쨌거나 후보가 당당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본인의 모습을 보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선 토론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자 토론을 두고 공개, 비공개로 또 의견이 갈리고 있나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비공개로 하자? 네네, 비공개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왜냐하면 네네. 법원에서 이걸 방송사를 끼고 하는 게 가처분 결과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뭐 TV로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뭐 최대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기자들 대동해서라도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글쎄요, 전 그 비공개가 될 수가 그 비공개면 그게 토론회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공개로 당연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청년의 시각을 여쭈시니까 뭐 이 생각을 해보는 건데 우리가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토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토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토론이 어느 적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더 이상 사실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도 사실 국민들께서 다 그걸 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횟수가 너무 많아져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민주당 그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그 본 사람들이 거의 뭐 몇백 명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오히려 사실 그거보다는 또 다른 또 선거운동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 토론회 이외에도 국민들께 정책을 알려드릴 방법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뭐 59초 쇼츠 영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토론만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된다. 그거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고 국민의 경선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법정 토론이 지금 3번으로 알려져 있는데 3번보다는 많은 게 좋습니다. 많은 게 좋지만 많을수록 좋다. 이거는 제가 동의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정치 쇄신에 시동을 이제 걸고 있는데요. 그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재보선 3곳 무공천 결정, 또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뭐 이런 이제 발표를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박영훈 위원장님도 586 선배들이 이제 화답해 주길 바란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도 다선 의원들이 지역구를 계속 이제 꿰차고 있으면 뚫기가 이제 어려운 게 현실일 수도 있을 텐데 민주당 쇄신안에 대한 두 분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께서 용단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다선 의원이라도 본인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총선 불출마와 더불어서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죠. 혁신위원회에서 3선 제안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도 우리 정치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당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려면요, 그 당이 망해야 됩니다. 선거가 참패할 수준으로 가야 되고요. 중진 의원들의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가보면요, 그 도시개발을 통해서 그분들의 유권자가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는 굉장히 잔인한 생각이라는 판단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면은 그 폐단이 우려되기 때문에 3선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의원도 오래 하면은 그 정치, 시대가 원하는 시대의 정신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를 조금 여유 있게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진정성이 좀 느껴졌을 텐데 선거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지금 뒤처져 있었던 상황 속에서 나왔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감동은 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차라리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을 때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마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더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가만히 계시다가 이게 지지율이 도무지 그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너무 좀 급박하게 한 감이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송영길 대표 불출마 말고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한 소위 말하는 586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뭐 우상호 의원 정도가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이미 서울시장 지난해 보궐선거 출마하시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분이고 너무 이제 다선 의원들이고 586의 어떤 상징 같은 분들인데 그 이후에 어떤 그 시리즈로 이어지는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 굉장히 공허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박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걸 586들이 좀 화답을 하고 뭐 어떤 민주당 당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됐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금 긴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어떤 이후에 후속 액션들이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공천 준비나 아니면은 대선 준비에 그냥 열심히 저희의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질문은 이제 좀 짧게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젊은 국민 내각을 만들겠다, 또 3040 세대 장관을 기용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30 장관, 40대까지 장관을 기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장관에 기용될 만큼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먼저 하고 싶어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 장관이라는 것은 60대 국회의원을 했거나 행정고시 출신의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이 했는데 지금은 지금의 시대에 맞는 것,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맡긴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바뀌는 정치 교체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뜻은 좋은데요. 계속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계속 젊은 세대 지지율이 안 나온 이후로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 비서관, 청년 비서관에 저희 최고위원이었던 박성민 최고위원이 뭐 발탁이 되고 거기 굉장히 비판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뭐 청와대 내에서도 뭐 청년 무슨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레드팀 한다 그래가지고 또 뭐 만들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아직 우리가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몇 명 30대 40대 장관을 기용한다고 해서 어떤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청년들한테 구애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는 공약으로 맞불을 내는데요. 기존 청와대를 없애고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실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과도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윤 후보는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제 그 경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그 원유령 본부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실제로는 그 경호의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래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호 문제라든지 이것이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 청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경호 문제에 크게 위험이 없다는 것이 전직 어떤 경호팀장이라든지 실제로 청와대에서 경호를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공약들을 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달라졌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얼마든지 바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왜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청와대에 있으면 일이 안 되고 광화문에 있으면 소통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나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광화문으로 그런 거처를 옮긴다고 해도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경호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테러나 안보 측면에서 그렇고요. 만약에 해외에서 내빈이라고 해요. 국빈이 방문하면은 그분을 어디다 모실 건가요? 이게 저는 뭐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터가 안 좋다. 이것과 연관돼 있을 거라는 농담까지 들리는 걸 보면은 이게 정책이 공약이 좀 너무 그리고 산발적이고 휘발적인 이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반박을 네. 좀 드리면요. 애초에 그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하시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비판이 돼서 좀 그렇고 무엇보다도 그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청와대 굉장히 고립적입니다. 8시 이후에 불이 다 꺼지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실시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청와대가 고립된 그 어떤 폐쇄적인 공간에 있다 보니까 비서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청사들이 다 광화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다 우리 장관이라든지 행정부 공무원들이 거기서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최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들어가면 10몇 분, 20몇 분씩 걸려서 보고를 해야 되는 까닭에 광화문 청사 좀 나오게 되면 훨씬 보고 체계도 빠르고 대면 보고를 할 때도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제 계속하는 상황에서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또 전역을 막 했던 2030 남성들의 경우는 대선 후보들의 안보 관련 발언 또 공약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대북 선제 타격론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선제 타격론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방금 청와대를 광화문에 옮기겠다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는 공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시 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030의 그런 청년들, 그런 젊은 열정이나 혈기를 이용해서 마치 표를 소구하는 공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주가가 며칠째 이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게 불안한 안보 상황이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뭐 주가를 이렇게 올리겠다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곳에서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을 흔드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제 타격론이라는 게 2013년에 국방백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그 선제 타격이라는 그 명칭이 좀 순화돼서 있었을 뿐이지 그 동일한 내용이 사실 우리 국방백서에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즉슨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 안보 기조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북한이 위협적이다 해서 저희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미국과 그 우리 한국군은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을. 그래서 실제로 실증적 위험이 있을 때, 확증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 무조건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라는 확증이 있었을 때만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새로운 개념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5년 동안 우리가 상당히 굴종적인 외교를 보여줬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정말 북한한테 굴종적인 것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에 미사일 발사되는 거 보면 그리고 핵 개발되는 거 보면
하나도 뒤로 물러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북한에게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줬던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확실하게 좀 떳떳하게 우리 어떤 대한민국 자존심을 지키는 형태의 외교 안보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인데요. 과거에는 2030 세대가 집안 기성세대 정치 성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도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맞는 이번 설 연휴 2030 세대 민심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고 또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후보를 포함해서 계속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 대선의 어떤 캠페인들이 전부 네거티브나 아니면 개인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계속 들춰내는 방식으로 좀 됐는데 이번 설에는 좀 각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 공약들도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국가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족끼리 나눠보고 어떤 후보가 좋을지를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토론이 진행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어떤 후보가 더 낫다, 더 덜하다라는 그런 가족 안에서의 토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성세대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설 연휴 동안에 아주 긴밀하게 검색해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마수에서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대선 후보 간 토론 문제, 또 설 민심의 주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일주일 후에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